무조건 공개 수배를 해야 됩니다. 왜?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뒷모습을 찍혔다면 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진이다. 언젠가 앞모습도 찍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일단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멈추어 있을 때 우리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자라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우리 거인의 인생 네컷 두 번째 사진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프로파일러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징어 잡이 오징어 같은데? 잡이 배입니다. 그죠? 네. 갑자기 왜?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동해 바다에 가서 밤늦게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오징어 잡이 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오징어를 잡을 때 굳이 밤에 저렇게 불을 밝히고 나가서 잡을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오징어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들이 모여든대요. 그걸 잡아먹으러 오징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은 이거구나. 우리가 체포해야 될 범인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의 전략을 써서 체포할 수 있겠구나. 체포를 했을 때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자백받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워낙 연구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앞에서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들이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뭐 진실의 방 진실의 방 CCTV 가리고. 진실의 방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그런데 제일 좋은 건 프로파일러로서의 고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거 잘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가 말을 시작하면 변명이든 거짓말이든 자기 합리화든 잘 들어주는 건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를 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네 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히 자녀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딸 무슨 과목 좋아해? 국어 좋아하는데? 와 우리 딸이 국어를 좋아하는구나. 성적은 왜 그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시키는 건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네. 안타깝게도 총기 난사 사건이 났습니다. 사제권총을 만들어가지고 오페산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막 쏘고 있던 범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을 꺼내서 응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총에 맞아서 순직한 사건이 났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범인이 체포됐어요. 저를 보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봤던 거예요, 저를.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약을 얼마나 넣어야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실탄이 발사되냐? 어디서 배웠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보세요. 라면서 내가 원래 손재주가 많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얼마를 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왜 쐈어? 왜 죽였어?는 하기 싫은 말이고 어떻게 만들었어는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질문해야 될 많은 얘기를 꺼내고 그래서 내가 그 총을 들고 나갔는데 경찰이 와서 내가 쏜 거야. 이렇게 자기의 맥락 속에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범죄자는 그 질문을 나에 대한 인정, 칭찬으로 그렇죠. 들은 거죠. 칭찬. 그다음에 뭔가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유명한 살인범인도 많이 만나셨나요? 그렇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상대로 너무나 빠른 시기에 사이코패스들에 의한 범죄자들이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두 분 MC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될 건 피해자와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범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도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또 다른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멈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내용이지 우리는 범죄자를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사이코패스는 검거 후에 이 일로 부유층들은 모두 각성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유형으로 나타난 범죄자가 바로 비열한 살인범 유영철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왔는데 아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는 2003년 9월 부유층 노인들을 잇따라 살해한 데 이어 2004년 7월까지 보도방과 출장 마사지 여성 11명 등 모두 21명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어 암매장하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질러 세상을 경악해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요. 저희가 이제 CSI하고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현장에 제가 출동을 하면서 그때는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범죄자를 추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갈 때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피해자의 옷을 훔쳐서 자기가 입고 가는 장면이 뒷모습이 찍혔어요. 뒷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프로파일러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질문을 상사가 저한테 합니다. 이 뒷모습을 공개 수배할 거냐? 뒷모습을. 누가 봐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뒷모습인데 또 공개 수배를 했을 때 꽁꽁 숨어버리고 나면 오히려 더 체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무조건 공개 수배를 해야 됩니다. 왜?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뒷모습을 찍혔다면 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진이다. 언젠가 앞모습도 찍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일단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멈추어 있을 때 우리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자라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결국은 공개 수배한 이후로 2달간 범행이 멈췄어요. 우와. 그리고 유영철은 수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수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범죄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